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과목이죠. 이제 이상심리학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이론입니다. 이상심리학에 대한 주요 이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상심리를 설명하는 이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왜 이상한 행동을 하지? 또는 사람들이 왜 이상한 생각, 이상한 감정을 느끼지? 왜 그러냐면요 라고 설명하는 이론적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여러분이 심리학 개론도 배우시고 이 뒤에서 뭐 심리치료 뭐 이제 다양한 걸 배우실 텐데, 요런 내용들은 한 4번 정도 들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한 4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실 겁니다. 첫 번째 정신분석, 그 정신분석이에요. 프로이트가 말한 그 정신분석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이트 이론대로 볼 때, 프로이트 이론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보면 사람이 이상한 생각, 이상한 감정,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의식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의식 때문에 그런데 그럼 너무 이렇게 퉁쳐서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하나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걸 좀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무의식인데 무의식의 무엇 때문에 그래 라고 설명을 하려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인 설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다른 과목에서 우리가 이제 심리학 개론에서도 배웠고요, 심리 상담에서도 배울 거고요, 뒤에 이제 앞에서부터 여러분이 쭉 강의를 들으셨으면 배울 건데,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된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의미 특징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프로이트는 인간의 이상행동의 원인을 어린 시절의 경험과 무의식적 갈등 때문에 그렇다. 무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의식이 잘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인간의 성격을 쾌락에 기초한 원초와 이드, 그 다음에 현실 원리에 기초한 자아, 이고, 그 다음에 도덕 원리에 기초한 초자아로 구분했죠. 이건 심리학 개론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다 거기서 충분히 배우셔서 이해를 하실 거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보시면 자아가 원초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신경증적 불안. 이 신경증적 불안이, 프로이트가 말하는 불안이 세 종류가 있죠.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 이렇게 3개 종류의 불안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본 거예요, 프로이트는 사실은. 그래서 이 신경증적 불안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불안이 극대화되면 나도 모르게 방어기제를 싹 사용을 한다라고 아마 정경화 교수님이 잘 강의를 하셨겠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 방어기제가 싹 작동이 되는데, 그 방어기제가 작동이 될 때, 방어기제는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 종류가 여러 개인 방어기제 중에 기능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하면 매우 기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방어기제를 딱 사용을 하는데 자아가 취약하면 취약할수록 아주 역기능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에이, 내가 안 그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이 배우셨잖아요. 이렇게 의식, 무의식 해가지고, 나눴죠. 이드, 이고, 슈퍼이고, 이게 이드 영역이고, 이게 이고 영역이고, 사실은 이고가 이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이제 슈퍼이고 영역이고, 슈퍼이고 영역이고, 이렇게. 그런데 방어기제가 사용이 될 땐 이 자아의 무의식적 영역이 사용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들었을 테고, 이드의 욕구는 가장 핵심적인 욕구가 성욕과 공격욕이니까, 이 성욕과 공격욕은 의식으로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성적인 존재냐, 얼마나 공격적인 존재냐라고 하는 걸 내가 의식하는 순간 매우 불안을 느끼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이고가 이걸 때리 누르죠, 못 올라오게. 그래서 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게 신경증적 불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이 이드의 욕구가 너무 강력하게 올라오려고 하면 이 자아가 너무 불안하니까 이걸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아의 무의식적 영역인 요 무의식적 영역에서 시스템적으로 이걸 처리해 버린다고. 공략해서 그걸 없애버려요. 그걸 방어기제, 이렇게 얘기하죠. 방어기제. 그래서 이 방어기제는 앞에 자아라는 말이 붙어야 원래 정상인데 안 붙이고도 쓴다. 자아 방어기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냥 방어기제가 써요. 근데 자아의 무의식적 영역이 있으니까 우리는 몰라. 내가 그런 방어기제를 쓰는지를 모르는데, 이때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사실은 프로이트가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프로이트의 막내딸인 안나 프로이트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고요. 안나 프로이트의 연구를 이어받아서 베일런트라고 하는 학자가 방어기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연구를 했거든요. 방어기제는 4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단계가 제일 낮은 수준, 2단계가 그보다 높은 수준, 3단계, 4단계 이렇게 했는데, 1단계는 정신병적 단계라고 불러요. 정신병적 단계. 2단계는 미성숙한,
미성숙 단계, 3단계가 신경증 단계, 4단계가 성숙 단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올라가야 돼, 방어기제는. 방어기제 사용이 성숙 단계 방어기제, 최소한 신경증적 단계 방어기제를 사용해야 우리가 보통 성인들이 사용하는 방어기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아가 취약하면 정신병적 단계는 미성숙 단계 방어기제를 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방어기제를 사용해서 시스템적으로 처리를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쟤 왜 저러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 사람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낮은 단계 방어기제를 사용해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상치밀을 설명하는 방식이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 개론에서 배운 거, 그 다음에 뒤에 또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심리치료에서 배우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 프로이트 이론을 가져오는 건 이상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니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방어기제를 그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점에 보시면 그러면 그런 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하냐. 정신분석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냐면요. 그 아래 보시면 자유현상이나 꿈분석, 저항분석, 훈습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치료를 해요.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도 더 깊게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정신분석을 정신역동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정신역동이란 용어를 사용을 했을 때는 프로이트 이론뿐만이 아니라 정신분석 이론뿐만이 아니라 프로이트 이론에 영향받은 다양한 이론들을 묶어서 정신역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대상관계 이론이나 애착 이론까지 포함해서 정신역동 이렇게 얘기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심리상담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동그라미 2번. 이론에 대한 평가는 이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냐면 첫 번째 점 보시면 정신분석은 그 정신분석 이론 여러분이 그 앞에서도 들으시고 앞으로도 들을 때 들으시면 내담자가 갖고 있는 어떤 무의식에 대해서 치료자가 분석가가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무의식인데 본인이 몰라. 그러면 누가 검증해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치료자가 이게 넌 이래서 이런 거야. 그럼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너무 주관적이다. 분석가가 너무 주관적인 분석이 된다라는 그런 비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 주관성이 과도하게 개입되므로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그 말인 거고요. 두 번째 점 보시면 성적 충동의 억압에 따른 신경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자기 이론을 만들 때 주로 연구했던 이 내담자들은 히스테리 환자들이었어요. 성적 충동을 과도하게 억압해서 그게 히스테리 증상으로 나타났던 환자들을 주로 보면서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보편적인 사람을 설명하는 이론이 될 수 있나? 라는 비난이 있다는 그 말을 두 번째 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 충동의 억압에 따른 신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것이 보편적 이론으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안 되나?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제자들은 프로이트 이론을 많이 버렸거든. 왜 그러냐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이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난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점 보시면 개인 내부의 성적 구조 간의 그 역동적 갈등. 여러분이 이제 그 심리학 개론에서도 배우셨겠습니다만 요 이드와 이고가 갈등을 하고요. 슈퍼이고와 이드도 갈등하고요. 슈퍼이고와 이고도 갈등을 하고 이렇게 갈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성격 내부의 성격 구조 간 역동적인 갈등에 초점을 둘 뿐 대인관계적 측면이나 사회문화적인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외부에서 어떤 영향을 줬냐 이거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개인에 초점 맞춘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보시면 어린 시절 경험을 강조할 뿐이고 아동의 이제 발달 과정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점에 보시면 치료 효과가 너무 검증이 안 됐어. 왜 그러냐면 정신 분석은 이 환자가 왔을 때 또는 내담자가 왔을 때 분석하는 기간이 요즘도 최소한 3년은 분석을 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운동 3년 해도 마음이 치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그거 해서 좋아진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렵다. 보통 3년, 5년 분석하거든요. 네. 이런 제한점이 있다. 이게 이제 정신분석 이론. 두 번째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이라는 단어가 딱 들리는 순간 여러분은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학습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파블로프의 실험 뭐 이런 거 들으셨잖아요. 그게 다 행동주의 이론을 설명하는 겁니다. 행동주의 이론은 철저하게 어떤 사람의 행동은 한 번 하는 행동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 했어. 그러면 그냥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행동이 반복됐어. 그러면 이 행동이 왜 나오냐면요. 학습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 행동이야. 그러면 문제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들려면 행동 2를 하게 만들려면 다른 학습을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학습을 시키면 행동을 여기서 이 행동을 이 행동 2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리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행동 치료 그러면 학습 이렇게 딱 떠올리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학습이 되느냐에 따라서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관찰 학습이라고 하는 세 가지 방식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핵심은 학습입니다. 학습. 어떻게 학습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우리가 원하는 행동으로 바꿔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동그라미 1번 의미 특징 보시면 첫 번째 점 쭉 내려가서 인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그런 것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정신분석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정신분석은 완전히 검증이 불가능해요. 완벽하게 검증이 불가능한데 행동주의는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것만 다루자. 그러니까 완전히 대칭되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정신분석과 완전히 대칭되는 자리에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반발이에요. 반발. 정신분석에 대한 완벽한 반발로서 행동치료로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점 보시면 모든 행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학습된 거다. 학습. 이상의 행동 또한 주변 환경으로부터 잘못된 학습에 기인했다라고 하는 거 쭉 내려가서 다섯 번째 점 보시면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모방학습, 관찰학습, 모방학습 같은 표현이죠. 모델링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점 보시면 이상의 행동을 제거하기 위해서 행동치료에서 주로 사용하는 치료 기법으로는 소거, 강화, 처벌, 체계적 둔감법, 모방학습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행동치료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 그럼 행동치료는 왜 안 가르쳐? 심리학 개론에서 다뤘잖아. 그리고 심리학 개론에서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치료할 때는 심리치료에서 다루겠지. 우리는 이상의 행동이 왜 나타난 거냐면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거 아니다. 네, 동그라미 2번. 이 행동치료 이론에 대한 평가는 첫 번째 점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너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인간이 환경만으로 되는 거야? 우리는 뭐 스스로 선택하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런 비난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음을 부인하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 점 보시면 관찰 가능한 그런 객관적 관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인간 행동을 자극과 반응의 관계로 너무 단순화시킨 거 아니야. 단지 동물들에게서 나타나는 자극, 반응 이걸로 인간을 다 이해하려고 드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세 번째 점 보시면 인간 내면의 심리적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인간 행동의 다양성, 복잡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한계가 많습니다. 실제 많아요. 그래서 실제 행동치료, 나중에 이제 심리치료에서 더 설명을 드립니다만 행동치료는 성인들에게는 잘 안 먹혀요. 이게 나이가 어릴수록 행동치료가 잘 먹히고요. 성인들한테는 잘 안 먹히는. 그래서 성인들에게는 인지치료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특성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보시면 공포증, 불안장애 뭐 이런 건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심리치료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만 이런 거에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데 나머지에는 잘 안 먹혀.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점 보시면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해서 그걸 이론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 수준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인지가 수준이 다르네. 너무 차이가 나는데 너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우습게 본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핵심 이론입니다. 인지행동 이론. 인지행동 이론인데, 이제 인지이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인지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지행동은, 원래는 인지치료 이론으로 시작이 돼서 나중에 이제 행동을 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인지행동으로 바뀌어 나간 거다. 인지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심리학 개론에서 물론 잘 설명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 해석에 따라서 감정을 느끼고요.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순서를 갖죠. 그러면 사건은 우리 외부에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조절할 수 없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버스를 놓쳐.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버스를 안 놓치게 통제하고 싶은 그런 어떤 초능력이나 무한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원함이지. 그런 건 발생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 외부에서 그냥 나와 상관없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버스를 딱 놓치는 순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해. 망했다. 지각이네. 이런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해석에 따라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해석이 합리적인 해석을 우리가 하냐?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어떤 역기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해석을 해요. 누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왜 날 째려봐? 이렇게 해서 싸움을 붙인다라든지 이런 거. 아니 그냥 눈 돌아가다가 이렇게 딱 눈이 마주친 것 뿐인데 왜 째려봐? 이렇게 하면 내가 안 째려봤는데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 거짓말까지 하네? 이렇게 하면 야 이게 참 난감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사람의 해석인 거잖아요. 나를 째려봤구나. 단지 눈이 마주친 사건에 대해서 나를 째려봤어. 나를 공격했어 라는 해석이 되면 분노 감정이 일어나서 멱살 잡는 이런 행동으로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치료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지가 핵심인 거예요. 해석, 인지. 요 작업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의미 특징 첫 번째 점 인지를 인간 정서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를 하는 거죠. 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점 보시면 앨리스라는 학자는 RBT 이론 심리학 개론에서 다 배우셨던 그 RBT 이론 아론 벡이라는 학자는 이제 인지치료 이론 앨리스는 그러니까 심리학 전공하신 분이시고요. 아론 벡은 정신과 의사였어요. 이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 환자들을 주로 치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어떤 사고가 독특한 사고를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인지치료 이론으로 갔습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물론 앨리스 이론이 먼저 나왔고 아론 벡 이론이 좀 나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론이 나온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향을 받았나?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그 아래점에 보시면 인간은 능동적으로 세상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발생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새가 이제 어떤 소리를 내고 있어. 그러면 새가 운다, 새가 노래한다 이런 표현. 운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와 노래한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내가 해석을 붙인 거죠. 사건은 그냥 새는 지 소리 낸 거야 그냥. 근데 내가 구슬프게 우는구나라고 내가 해석을 붙였든지 아니면 새가 이렇게 명랑하게 노래를 하는구나라고 해석을 붙이든지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요, 우리는. 그 아래점에 보시면 인간은 역기능적 사고와 신념, 부정적인 인지 활동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적인 감정이나 문제적인 행동을 하는 건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생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프로이트 이론이나 우리가 행동치료 이론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설명 방식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상하게 해석해서 문제니까 그 이상한 해석을 바꿔주면 돼, 치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점에 보시면 그래서 심리적 장애와 관련된 부정적인 인지를 인지적 결손과 인지적 왜곡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그 심리치료에서 좀 더 들으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이론에 대한 평가. 이 인지치료 이론, 인지행동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인지치료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인지치료 이론에 대한 평가는 첫 번째 점 보시면 쭉 내려가서 보시면 정서나 동기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게 해요. 왜?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정서가 따라오는 거야. 저절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기차가 이렇게 동력이 있는 앞칸에 따라서 뒷칸은 그냥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치 그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실제로. 해석이 기관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건 그냥 짐칸이야. 붙어서 따라오는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냐? 그렇진 않더라는 거지. 아는 부분이 많더라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아는 부분이 많아서 요즘은 이제 정서를 강조하는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이것도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동기 이런 것도 무시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보시면 쭉 내려가서 역기능적 사고와 신념이 어떻게 만들어냐. 그럼 이런 역기능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왜 만들어져요? 그거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만들어지는데 그건 왜 달라요? 그걸 설명을 못 해요. 이런 한계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점 보시면 적용 대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도 행동치료는 나이가 어릴수록 잘 먹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인지치료로 이렇게 넘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게 잘 안 먹혀요.
왜 그러냐?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게 안 먹히거든, 애들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적용 대상에 한계가 있다. 인지훈련이 매우 좀 부족한 어른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요. 제가 어떤 특정 군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몸으로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해 오신 분들은 이렇게 사고하는 연습이 잘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도록 이렇게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실제 이렇게 제가 적용을 해보면. 그래서 이게 인지치료가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용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핵심 예제 1번 보시면 이제 16년, 21년도에 나왔던 겁니다. 이상행동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이론은 뭐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과 행동은 객관적, 물리적 현실보다 주관적, 심리적 현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것만 갖고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점 보시면 정신장애는 인지적 기능의 편향. 인지를 중요하게 그건 뭐겠습니까? 인지 이론이지. 인지 이론. 그 동그라미 3번에 인지 이론. 이렇게 문제 나오면 정말 땡큐 베리 마치 이런 거지. 그죠? 이거 인지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지적 기능의 편향과 결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런 감사할 때가. 자, 핵심 이론 두 번째. 그러면 요즘에 들어서는 요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론들은요. 심리를 좀 강조한 그런 이론들인 거죠. 근데 요거 심리를 강조한 이론들 말고 최근에 들어서 좀 강조하고 있는 이론들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물학적 입장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을 했어요. 과거에는 심리학 이론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사람의 어떤 심리를 이렇게 뇌가 이제 마음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안에는 어떤 우리의 그 감정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없잖아요. 여기서 다 하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이 뇌를 직접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다양한 어떤 기계들이 발달해서 여러분 MRI 같은 거 찍으면 우웅 하는데 들어가서 찍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잖아요. 해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테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뇌를 직접 스캔한다든지 우리의 뇌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해부하지 않더라도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뇌가 작동되는 거 쉽게 말하면 우울했을 때 우리의 뇌의 어느 부위가 주로 작동이 되고 어느 부위는 활성도가 떨어지는구나, 기능을 안 하는구나, 이랬을 때 우울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약을 통해서 활성도가 떨어진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는 약이 있고 활성화된 부분을 과도하게 활성화된 걸 활성도를 좀 떨어뜨리는 약이 있다면 그 사람 우울은 해결되겠죠. 그런 방식의 접근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생물학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나오게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의미 특징 보시면 첫 번째, 최근에서는 이상 이제 심리를 설명할 때 유발 원인을 신체 또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규명하려는 시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뇌. 두 번째 점, 정신장애는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원인에서 비롯된다라고 보는 거죠. 신체적 원인에서 소화액이 덜 나와서 소화가 잘 안 돼. 그러면 소화액이 많이 나오면 약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경 전달 물질이 뭐가 기능이 좀 떨어져서 그래. 그럼 그 기능을 강화시키는 약을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 번째 점 보시면 쭉 내려가서 일부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입장으로 설명하는 거, 이상행동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매우 가능해졌습니다. 네 번째 점. 그 이제 우리가 그 이상심리 뒤로 쭉 갈수록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네 번째 점 보시면 생물학적 원인으로서 유전적인 요인과 뇌의 구조적인 결함, 뇌의 생화학적 이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점에 보시면 가계 연구, 가계도 연구의 경험적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유전자 또는 염색체 이상의 정신장애적 원인을 간주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점 보시면 쭉 내려가서 뇌를 해부학적으로 부검한다든지 이건 죽은 사람의 뇌를 기증받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츠하이머가 있던 사람들이 죽으면서 자기 뇌를 기증해요. 그러면 그 뇌를 해부하면서 뇌가 이렇게 돼서 알츠하이머가 생겼구나 이렇게 이제 본다든지 아니면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죽으면서 뇌를 기증하면 정신분열증 환자의 뇌는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본다든지 이런 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를 해부학적으로 부검하거나 자기 공명 영상, 자기 공명 영상은 사실은 뇌를 찍을 때는 이 MRI보다는 fMRI라고 하는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이라고 하는 걸로 찍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은 그냥
참고로 시험에는 안 나와요. 특수한 산소를 흡입해요. 특수한 산소는 이게 좀 이렇게 분자가 다르다. 그 정도까지 잘 몰랐어요. 하여간 뭐가 좀 다르대요. 특수한 산소를 이렇게 딱 흡입해서 이제 MRI 기기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더 빛을 내게 만드는 어떤 특수한 색깔을 내게 만드는 그런 이제 산소라고 그러죠. 몸에는 전혀 해가 없고. 그래서 그 산소를 들이마시고 찍으면 우리 뇌의 어느 부위가 좀 더 활성화될 때 거기에 가서 그 산소가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그런 걸 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래서 fMRI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양전자 단층 촬영, PET라고 하는 기계, 이런 것들처럼 첨단 뇌 영상 촬영 장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점에 보시면 신경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은 피 안에 섞여서 우리 몸 안을 돌아다닐 때는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화학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서 생성한 화학 물질인데 우리 몸 안을 돌아다닐 때는 호르몬이라고 부르고, 이게 피가 우리 뇌로도 가잖아요. 우리 몸에도 돌지만 뇌로 가서 뇌에서 작동될 때는 신경 전달 물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뇌의 어떤 그 뉴런과 뉴런, 뇌 세포는 신경 뉴런이라고 부르잖아요. 신경세포, 뉴런 같은 말이죠. 이 A라는 뉴런에서 B라는 뉴런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 그 호르몬이 전달해요. 근데 호르몬이라고 안 부르고 뇌에서 작동될 땐 그걸 신경 전달 물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과도하거나 과소하거나 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아래점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정신장애 치료를 위해서 약물 치료 가장 많이 사용하죠. 약물 치료. 그다음에 정신 충격, 전기 충격 주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슈팅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어떤 전기 충격기를 살짝 주는 거. 이렇게 주는 거 아니고 그 전기 충격기를 텅 하고 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슈팅을 이렇게 딱 쏩니다. 그러면 이렇게 뇌를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흑탕물이 이렇게 있을 때 한번 이렇게 확 흔들면 다시 이렇게 쫙 가라앉는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슈팅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 절제술 극도로 안 합니다. 근데 좌뇌와 우뇌를 이렇게 딱 절단하는 뇌 절제술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에 생물학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냐면요. 첫 번째 점 보시면 심리사회적 요인은 전혀 고려를 안 했네, 이게. 이런 그런 비난이 있고요. 쭉 내려가서 이제 세 번째 점에 보시면 주된 치료 방법으로 이제 약물 치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물 치료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어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우리 감기약만 먹어도 막 졸리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오잖아요. 부작용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는 기능적입니다만 다른 데 어떤 영향을 줘서 부작용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모든 약물은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난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통합적 입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 이 생물학적인 입장 말고, 그럼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생물학적인 입장도 최근에 들어온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 심리적인 거랑 다른 것들을 통합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라고 보시면, 의미 특징 건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의미 특징은 이제 두 번째 점에 보시면, 통합적 입장은 인간의 이상행동에 대한 원인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당연히. 네 번째 점에 보시면, 그럼 통합적 입장을 취하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이제 네 번째 점에 보시면,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설명 방식과 그 뒤에 이제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이라고 하는 모형, 모델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믹스해서 보는 그런 모형, 이렇게 두 가지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이번에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취약성이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이게 시너지를 일으켜서 증상으로 어떤 정신장애로 빵 하고 터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당뇨 수치가 좀 올랐는데요? 당뇨 진단 내릴 정도는 아닌데 당뇨 수치가 좀 올랐는데요? 혹시 가족 중에 당뇨 환자 있으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당뇨가 있으신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당뇨가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 흔히 들어보시잖아요. 왜? 그런 취약성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전적이 됐든 아니면 내가 그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됐든 다양한 이유에서 기본적인 그런 취약성을 이렇게 기본값으로 깔고 있어. 남들보다 당뇨에 대한 취약성을 내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먹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하면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당뇨로 딱 발현이 되는 그런 거죠. 암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신장애도 그런 겁니다. 건강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취약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유전적으로나 어렸을 때 양육 환경이나 매우 건강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났다는 거 아니지, 자랐기 때문에 강력한 스트레스 사건을 만나도 취약성이 없으니까 이게 병으로 발현을 잘 안 하는데, 취약성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스트레스가 주어져도 그 정도 강력하지 않은 스트레스가 주어져도 이 두 개가 빵 하고 터져서 병리로 딱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도 지진 피해를 입고 그런 경우들이 생겼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그래서 어떤 지역에 지진이 나서 어떤 사람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지진 때문에 막 못 견뎌하고 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며칠 조금 힘들었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 왜 그러냐는 거지. 동일한 어떤 지진이라는 스트레스가 주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취약성이 있던 사람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발현이 되는 거고, 취약성이 없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주어졌는데 병 발현이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약성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형성된 거예요. 유전적으로 형성됐든 어렸을 때 어떤 환경적 경험이나 양육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경험이 됐든 과거에 형성이 된 거예요. 취약성은. 스트레스는 지금 주어지는 스트레스예요. 이 두 개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빵 하고 터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 첫 번째 점 보시면 쭉 내려가서 특정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적인 특성과 스트레스 경험이 상호작용해서 나타나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점 쭉 내려가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불행한 사건을 경험한다고 해서 동일한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취약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에 반응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는 생물심리 사회적 모델이라는 생물학적인,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이런 게 다 믹스가 돼서 병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차원적인 어떤 설명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로토닌 수치가 좀 높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좀 낮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유전적으로. 그런 생물학적인 요인을 얘기하는 거지. 심리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된 어떤 스트레스나 뭐 양육 환경이나 이런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이 아주 안전한 어떤 그 정치 체계 안에서 안전한 사회에서 성장을 했어. 그럼 별로 문제가 안 됐겠지만 아주 막 전쟁 터지고 막 이런 데서 성장을 했어. 그러면 발현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해서 병리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점 보시면 기본적으로 체계 이론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 브롬펜 브레너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한 뭐 그 내 체계 뭐 그 중간 체계, 외적 체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체계. 그래서 다양한 체계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나타나지게 된다 이런 거니까요. 다차원적이고 다요인적이고 상호작용적 접근을 시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번째 점 보시면 건강심리학 분야 형성에 아주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핵심이 이제 2번에 보시면 이제 2015년도에 나왔던 거죠.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 접근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거, 틀린 거 찾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스트레스와 생물학적 취약성이 질병 발현의 중요한 요건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취약성과 스트레스가 믹스가 되는 거니까요. 동그라미 1번. 정신장애 발병에 생물학적 취약성이 우선시하는, 뭘 우선시하고 그런 거 없어요. 두 개가 믹스가 돼서 시너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선시한다는 게 아닌 거지. 동그라미 3번에선 정신장애 발병 요인으로 상호작용을 주장하는 접근이요. 그렇죠. 두 개가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시너지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동그라미 4번. 생물학적 두 부모가 고혈압을 가진 경우 자녀의 고혈압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거. 이런 게 이제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의 하나의 설명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상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이상심리학에서의 접근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